안녕하십니까. 한반도 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 박성황입니다. 지금 세 번에 걸쳐서 여러분들한테 식민사관이 뭔가, 그리고 식민사관이 어떻게 생겼고 여기에 대항해서 민족주의 사관이 어떻게 지금 전개되고 있는가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식민사관 논쟁이 지금 이 시대에 21세기 IT가 전성기인 이 시대에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팩트체크를 우리가 몇 가지 앞으로도 계속 해봐야 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1995년에 광복 50년의 역점 사업으로 전국에 있는 명산의 쇠말뚝을 제거하는 작업이 있었습니다. 그건 어떤 기준에 의했냐면 일본이 한국의 명산에 한국의 전기를 끊기 위해서 쇠말뚝을 박았다. 그래서 이 쇠말뚝을 제거해야 된다. 그런 소문을 근거로 해서 했는데 실제적으로 해보니까 18개인가를 뽑아냈는데 그 뽑아낸 게 일제하고는 관계 있다고 증언을 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 전부 다 어떤 소문에 의했다. 어떤 소문이냐면은 일본 사람들이 산 어느 지역에다 뭘 설치를 했는데 가서 그걸 뽑아보니까 거기서 피가 나오더라. 여기는 그러니까 이 혈맥이었다. 이런 주위에 소문이 굉장히 많았다. 그런데 이거는 뭐냐면은 일제시대, 일본은 우리하고 풍수지리설이 다릅니다. 명산보다도 일본은 집터를 중요시하고 우리하고는 풍수지리설이 다르고, 두 번째는 토지조사 사업을 하면서 조선반도 전국에다가 2,400개의 대삼각점을 설치했습니다. 그걸 잘못 오인해가지고 일본이 한국 명산의 혈맥을 차단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팩트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일본이 한국의 쌀을 수탈했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물론 수탈한 부분도 있죠. 하지만 우리가 이런 부분도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1931년에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동아일보 기사는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은 조선에서 쌀을 수출을 많이 해서 일본 농민들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일본 농민들이 조선미 수출을 좀 중지해달라. 이런 걸 일본 정부에 요구를 해서 한국에서는 여기에 반발을 하고 한국에서는 쌀을 될 수 있는 대로 수출을 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수탈이 아니고 한국은 당시 한국 쌀을 일본에 수출해서 거기서 소득을 얻었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을 조금 더 앞으로 팩트체크를 심하게 해봐야 된다. 또 하나, 이 수탈 아니고 수출이란 이 내용이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 송이버섯을 일본 사람들이 많이 사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송이버섯을 수탈했다고 하는 게 아니고 수출했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송이버섯을 먹고 싶어도 일본 사람들이 많은 돈을 쳐주기 때문에 우리가 송이버섯을 지금 수출하는 것입니다. 이와 똑같은 식으로 한국의 쌀이 수출이었다.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팩트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 또 하나, 육군 특별지원병 제도입니다. 과거에 한국이 식민지를 당할 때 식민지에 있는 젊은 사람들이 일본 육군 특별지원병에 많이 지원을 해서 대수가 48대 1이었답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지원하기 위해서 혈서를 써서 지원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재수까지 해가지고 신청을 하고, 이게 뭐냐면은 물론 우리 한국의 젊은이 중 일부는 강제로 징용된 사람도 있었죠. 하지만은 어떤 부분에서는 이렇게 자원을 해서 지원을 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또 하나, 개인 청구권 유효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은 2018년에 한국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났냐면은 과거 일본에 끌려간 사람들이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위자료를 지급해라. 그런데 위자료 지급한 이유가 정신적인 피해다. 첫째. 두 번째는 개인 청구권은 그 당시 해당이 안 됐었다. 그 내용이었죠. 개인 청구권은 해당이 안 됐다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니까 우리 청구권 협정문에 당연히 그런 주장도 있었죠. 어떤 청구권도 주장할 수 없다고 나와 있고, 또 한국 정부는 그 이후에도 한국의 노무자들한테 개인 청구권이 소멸됐다고 수차례 우리가
통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2018년 대법원 판결은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 이 내용 중에 하나가 또 하나가 어떤 거하고 연결되냐면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강화조약이죠. 강화조약은 모든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전쟁을 총결선하는 조약으로서 이게 가장 국제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겁니다.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그런데 그 조약에 우리 한국은 어떤 자격으로 참가를 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때 한국은 입장이 뭐였냐면은 전승국도 아니고 식민 피해국도 아니고 일본에서 분리된 지역이었어요. 법적인 위치가.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어떤 우리가 명분으로도 참가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한일 양국 간 재산 청구권을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특별 조정하는 걸로 했고 또 두 번째 연합국의 기타 청구권을 포기한다고 됐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이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징벌 조약이 아니고 비징벌 조약으로 됐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전쟁에 이긴 나라가 전쟁에 진 나라한테 무조건 모든 걸 배상시키고 전쟁에 이긴 나라에 주장하는 대로 해야 되는데 이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소련 공산권의 확대를 우려해서 비징벌 조약으로 됐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기초해서 1965년에 한일 조약이 성립이 됐다는 겁니다. 물론 샌프란시스코 조약에는 우리한테 아주 유리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한국에 있던 일본 사람들이 해방 이후에 일본으로 돌아갈 때 부동산을 하나도 못 갖고 가게 했죠. 그때 5만 명 정도가 일본 사람이 있었는데 일본 사람들은 동산은 가지고 갔지만 부동산은 전부 동결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주었죠. 이런 샌프란시스코 조약도 우리가 팩트체크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에 한일 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또 식민 사관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일 간의 문제에서 이 부분을 우리가 꼭 앞으로 참고를 해야 됩니다. 한일 회담 1965년에 반대가 엄청났습니다. 대학생들 반대를 많이 했죠. 그 대표가 누구였냐면은 윤보선 씨였죠. 당시 한일회담 반대 대표로. 근데 윤보선 씨의 1965년 3월 27일 부산 강연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한일 회담을 하면 한국이 망한다. 왜? 정치 경제적으로 다시 예속될 거다. 일본 공업 제품과 기업들이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예속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한일회담해서 일본으로부터 자본과 기술을 받아왔죠. 그때 한일회담 반대 운동의 논리가 우리가 지금 현재 한미일 훈련을 반대하는 그런 논리와 너무 비슷하다 이거죠. 그때 한일 수교가 되면 군사적 경제적 침략을 자초한다. 그래서 그 당시 반대 운동을 한 거죠. 자, 이걸 또 우리가 확대해서 최근에 또 하나 사례가 있습니다. 김대중 오부지 선언이 1998년에 됐죠. 그때 우리 한일 양국은 문화를 개방한다고 그랬습니다. 문화를 개방한다고 할 때 이 김대중 오부지 선언에 엄청나게 반대가 심했습니다. 그때 반대는 논리는 뭐냐면 이때 우리가 문화를 개방하면 일본의 동영상 그리고 일본의 여러 가지 영화가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 문화를 초토화시킨다. 그래서 반대했지만 그 당시 김대중 오부지 선언으로 인해서 한일 문화가 개방이 되고 그래서 한류의 추석이 됐죠. 지금 한류가 이렇게 성행하게 된 것에 두 가지 루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중국과 동남아를 통한 한류의 확산, 또 하나는 일본을 통한 한류의 확산, 그리고 일본에서 다시 일본과 유럽과의 J-팝 루트가 있어서 그 J-팝 루트를 통해서 한류가 일본을 통해서 유럽으로 가는 루트입니다. 우리가 결국 이 한일회담, 1965년 한일회담, 1998년 김대중 오부지 선언 이거 보면은 우리가 한국과 일본이 문화를 개방하든 그리고 여러 가지 경제를 개방하든 전혀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 나름대로 충분히 자생력이 있다고 우리가 판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한미일 군사훈련이 나오는데 일부에서는 훈련 자체를 지금 거부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만 우리가 이걸 다시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지금 한국에서는 친일과 반일로 많이 지금 싸우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두 사람 다 의견이 맞지만 우리가 이 부분에서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고 그 길로 가야 됩니다.
그 길로. 원래 한일 간에 문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문화권이 다릅니다. 일본과. 그래서 이 두 문화는 서로 융해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융해될 수 없는 그 부분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국가 이익을 판단할 때는 선악 판단보다도 국익을 오히려 더 중요시해야 되냐. 특히 요즘같이 강대국 우선의 이런 국제정치에서는 우크라이나 보시면은 우리가 너무 잘 알 수 있죠. 우리가 우크라이나가 지금 엄청나게 항전을 하고 있죠. 러시아에. 우크라이나가 이 전쟁 전에는 4번이 일어나가지고 우크라이나 국회는 난장판이었습니다. 지금은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엄청나게 러시아에 항전을 하고 있어서 그 민족성을 보여주지만 이제 와서 그렇게 되면 뭐합니까? 지금 이미 국토는 너덜너덜 초토화가 된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그러기 이전에 서로 싸우지 않는 서로 분열하지 않는 그게 중요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이제 지금 선진국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요즘 외화가 많이 유출되고 워낙 가치가 떨어져서 선진국으로 지금 올해 과연 남아 있느냐 안 하느냐 이런 게 문제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선진 경제는 선진 문화가 뒷받침돼야 됩니다. 우리가 선진 문화를 계속적으로 유지하려면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서 우리가 좀 더 미래를 내다보는 우리가 자세가 필요하지 않느냐. 어떤 사람이 얘기합니다. 문 밖에 사자가 있다고 우리가 밖에 나오지 않을 수 있는가? 문 밖에 나가야 우리가 과일도 먹고 소와 말, 양, 우리의 도움이 되는 사람들도 그리고 동물들도 만날 수 있는 거죠. 조선 말기 쇄국 정책과 너무 비슷한 걸 주장하는 요즘 정치권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예를 들자면 우리가 2008년에 후쿠오카에서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한중일이 모여서 정상회담을 했는데 그때 우리가 스와프를 결정을 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나라가 필요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외국을 이용하는 겁니다. 우리가 결코 친일이든 반일이든 이 차원을 떠나서 그 길로 해가지고 우리가 식민사관을 극복하는 게 가장 최근에 우리의 어떻게 보면은 국제정치를 수용하는 자세인가 싶습니다. 그동안 4번에 걸쳐서 식민사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최근 동향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